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두. 네. 힘이 빠지네요. 일제강점기 시작이라서 뭔가 기분 좋게 시작하려다가 이제 힘 빠지네. 아우 또 혈압이 올라. 아우. 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건 있어요. 그 아팠던 시기, 그 혹독한 시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압의 시기. 근데 그 시기에도 정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샛별처럼 빛나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아픈 역사로만 쓰여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그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찬란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찬란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제 정책이 나올 거예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일제의 10년대 정책,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죠.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제 정책이 뭐였지?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 이렇게 쏙쏙쏙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꼭 이거 10년대, 이거 20,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일제의 이런 정책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이게 축이에요. 일제의 정책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이게 축이에요, 축. 예. 그 저항의 역사인데요. 국내에서의 저항이 있고 국외에서의 저항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또 나눠서 보고 국외에서도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하여튼 요게 큰 틀이에요.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배울 텐데 요 틀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체로 본다면 10년대 이렇게 묶어서 한 틀에 정책과 저항, 20년대 정책과 저항, 30년대 정책과 저항. 요렇게 공부하시면 그래도 일제강점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요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공부할 그런 어떤 그 각이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10년대 일단 일제 그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10년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지금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제로서는 찍어 누르려고 했겠죠.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누르려고 했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총과 칼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여러분들 싸울 무자, 무단 통치가 되는 겁니다. 무단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 무단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헌병입니다. 헌병입니다. 헌병 경찰 시대. 감독님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어요? 군대 다닐 때 헌병 안 무서웠어요? 의경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괜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의경,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간인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간인이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저는 어딜 가야 되면 경찰서에 끌려갈 겁니다. 그죠? 근데 군인들은요, 잘못을 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요. 군인들은 어디 가냐면 헌병으로 갑니다. 왜냐면 군인들은 국방부 소속이고 저같은 민간인은
네, 뭐 행안부 소속 이게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런데 이 헌병들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의도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제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게 그냥 쫙! Shut up! 네, 쫙!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 이 모습이 바로 이 무단 통치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결 처분권.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 태형. 와, 이거 진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1910년대 헌병이란 키워드와 이 태형이란 키워드는요,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완전 단골 키워드야. 1910년대는 때리는 거야. 잘못하면 때려.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인들은 때리지 않아. 오로지 조선인들만. 이거 차별이잖아요.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아니, 같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들은 때리지 않고 조선인만 때린다. 이건 뭐냐면 조선인들을 미개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차별적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공포 분위기의 어떤 배경 속에서 바로 칼찬 교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근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야. 초등학생들. 막 질질 떠들어. 그럼 선생님이 칼을 뽑아. 그리고 막 휘둘러 막 패. 이런 일은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막 떠들어. 그러면 칼집에서 칼 한 반 정도만 끌어올려. 그리고 나서 그걸 탁 집어넣어요. 그럼 그 칼집에 들어간 금속 송술에 찰칵 날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선생님이 칼집에 쫙 집어넣는 그 소리. 이 저산체 바카로 탁 집어넣으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갖게 되는 이 트라우마는요, 나중에 커서도 일본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같은 공포 분위기를 1910년대에 만들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지금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창교사. 자, 그리고요, 중추원. 이 중추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가만있어, 중추원 이거 자꾸 나온다? 중추원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앞에서 왜 독립협회, 헌의육조, 의회 설립운동, 그때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거든요. 그 중추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의회 기능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의회 기능이라기보다는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친일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1910년대 정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포정치구나. 무단 통치를 통한 공포정치구나라는 게 헌병과 태형을 통해서 딱 느낌이 오네요. 오케이. 다음. 이 당시의 경제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를 만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토지를 장악해야죠. 식민지인데 이거 내 땅인데 토지 장악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온 사업.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 근대나 이때나 똑같아요. 이거 왜 조사하는 거야? 아니 그 토지가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세금을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그 전근대선 토지조사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똑같은 말이에요. 예. 어쩌면 그 양전사업의 목표는 세금이에요. 세금. 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혹시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또 슬쩍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여러분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 190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8년도에 만들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말 번성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1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싸게 그 토지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 동양척지 주식회사예요. 어쨌거나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 돼요. 이게 내 땅인데. 근데 증거를 대야 돼. 그리고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증거 대지 못했어? 신고 못했어? 그럼 뺏기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거 내 땅, 내 땅 맞다니까? 그 증거를 대. 증거가 어딨어? 내 땅인데. 그 신고할 게 없는데 이게 내 땅이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증거를 해? 그럼 뺏기는 거예요. 증거주의와 신고에 의해서 게다가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 양식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제가 이 5월, 6월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와, 신고서 양식을 본 순간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해요. 분명 다 한글이야.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한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게다가 여기 또 한문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고 못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땅이라는 걸 내 땅을 증명을 못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대박. 자, 어쨌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정 확보입니다. 예,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지만 재정 확보가 가장 컸겠죠. 그 결과는요, 그 과정 속에서 재정 확보는 물론 이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 토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 내 토지는 아니지만, 우리 토지는 아니지만 주인은 따로 있어. 내 할아버지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그 아들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은 거지. 그럼 그 땅에서 나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소장을 붙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주인이 나가라 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요즘 임대차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런데 계약이 완료됐어. 근데 좀 더 살고 싶어. 그러면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주인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 개념. 그게 좀 더 대를 이어서 아주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권리, 그 경작권이 완전 부정됩니다. 오로지 계약, 그냥 단건 계약에 의한 소장용으로 전락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약제는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독님은 계약제신가요? 계약제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네. 어쨌거나 이 계약제 소장용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910년대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이렇게 농민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 어떤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약제 노동제로 수장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게 바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사실 회사령뿐만 아니라 무슨 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뭔가 다 하려면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 법들을 만든 거예요. 수탈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회사령이라는 건데, 이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저도 지금 이 별별한국사 회사를 세웠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사실 맨 처음에 이 회사를 세울 때 좀 두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류 거쳐가지고 저기 양식 거쳐서 이렇게 제출하니까 신고하니까 바로 사업자 등록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세우기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령은 뭐냐면요, 허가제예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회사 세우려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인정해주지 않는 거, 허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사 못 세우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민족 자본이 좀 이렇게 회사를 세우려고 하면 인정해주지 않겠지. 이러면 민족 자본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더라. 이게 바로 회사령이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1910년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공포 분위기야. 막 태형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막 땅도 막 뺏기기도 하고 막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막 그냥 지금 게다가 또 회사 세우려면 또 얘가 다 막아버리고 막 짜증나 진짜. 1910년대 그림 그리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다음 20년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가 무단통치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920년대 와 보니까 이름 바뀌었네. 문화통치로 바뀌었네. 자, 여러분들 앞에서 1910년대가 소위 앞에 10년대가 무단통치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 문화통치래. 문화통치. 뭔가 무단일 때는 되게 공포적인 분위기 느낌이 왔는데 문화통치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왜 바뀌었을까? 왜 10년대 소위 무단통치에서 왜 20년대, 그러니까 10년대 무단통치에서 20년대 소위 문화통치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3.1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의 죽음으로 출발되었던 3.1운동.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가 깨달은 거예요. 10년대 그냥 찍어 누르면 이 조선인들 말이야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뭐야 막 전국 방방곡곡에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좀 더 교활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통치 형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린 것을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만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겁니다. 기만. 그래서 제가 소위란 말 붙였고 게다가 이렇게 따옴표까지 붙인 거예요. 따옴표까지. 예. 굉장히 기만적이었죠. 보세요. 너희들 헌병이 무서웠죠? 얘기하지 알았어. 그냥 일반 경찰로 바꿔줄게 라고 해서 보통 경찰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이제 그 헌병이 상징적으로 보였던 공포, 이 공포의 분위기를 지금 그냥 민간인들, 보통 경찰로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왜 기만이냐면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헌병들에게 유니폼만 경찰 옷으로 갈아입힌 것, 게다가 더 늘린 것, 이게 바로 1920년대 기만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즉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을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과 동아일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허락해주는 모습들. 당시 특히 이 조선일보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문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거의 뭐 사회주의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아주 급진적인 그런 기사,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실렸던 신문이 바로 이 조선일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가만 냅두겠냐고 이런 신문들을 그냥 검시해가면서 검열해가면서 그냥 도려내면서 그냥 검열과 정간 삭제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기만이라는 얘기죠. 신문은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신문을 받아보면 뭐야 신문이 텅텅 비었어. 신문이 텅텅 비었어. 왜? 이거 일본어 이거 안 돼. 지워. 막 지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텅 비어있는 그런 신문지를 받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1920년대 모습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들 총독이 무관, 그러니까 군인들 무단통치니까 군인들만 되니까 무조건 외교를 하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민간인 문관 총독도 1920년대부터 가능하도록 해줄게. 됐지? 오케이. 이것도 기만이에요. 왜? 단 한 번도 광복될 때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가능토록 하겠다 말로만 한 거지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더라. 기만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렇게 좀 소위 문화통치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더욱더 압박해 들어오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1920년대는요. 특히 이 사회주의자들,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예,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가 타도, 제국주의 타도를 외쳤던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쩌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법적으로 더욱더 조여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철저하게 1920년대는 기만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0년대 경제 봅시다. 10년대는 예, 토지 장악해야지요. 토지 장악. 그다음에 법령을 통해 가지고 뭐 허가, 회사령, 뭐 압박해야 되는, 감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0년으로 와볼게요. 1910년대부터 일본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급속히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공장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공장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노동자는 어디서 올까? 농촌에서 오게 돼 있어요. 즉 공장의 노동자들은 많아지는데 농촌의 농민들은 줄어드는 현상. 그러면 쌀 생산의 차질을 빚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먹는 쌀, 그 똑같은 쌀을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로 전 세계인들이 주로 먹는 쌀은 안남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정통 중국집 또는 정통 베트남 이런 데 가시면 뭐 나시고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쌀밥이잖아요. 예, 볶음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퍼보세요. 후두둑 떨어져요. 찰기가 없어요. 그걸 대부분 먹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거 안 먹거든. 기름기가 쫘르르르 나오고 찰기 있는 그런 음식을 먹거든. 그런 쌀을 먹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이 모자라가지고 쌀값 때문에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폭동도 막 일어나요,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바로 식민지 조선이 바로 그 열쇠가 있었어.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더 많이 재배해서 그 쌀을 가져오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개간을 하고요. 비료를 쓰고요. 종자를 또 바꾸고요. 수리시설, 저수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네, 증산에는 성공을 합니다. 반면에 목표한 반출량, 그러니까 가져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가져나가야 되는 건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목표대로. 그러니까 실례면 이거지. 내가 5가마를 생산했거든.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7가마를 생산해냈어. 우와! 어쨌건 나는 2가마 더 생산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목표 반출량은 나한테 3가마를 가져가는 거래. 뭐야? 그럼 난 남는 게 뭐야? 난 4가마. 난 분명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전엔 5가마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나는 몇 가마를 얻는 거야? 4가마를 얻는 거잖아. 나는 오히려 쌀은 증산시켰지만 난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벌어진 거야. 일본인들을 위해서 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목표 설정 딱 하고 그 쌀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개간, 비료, 종자, 수리시설 이런 비용들을 다 농민들이 또 전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결론? 쌀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 결론이에요. 산미증식 계획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만주에서요. 잡곡을 수입해다가 먹고 있습니다. 싼 잡곡을.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쌀을 증산했지만 실제로 내 밥상에 올라오는 거는 만주산 잡곡.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프죠. 자, 그리고 일제가 1920년대 와서요, 회사령을, 뭐야? 폐지하네? 뭐지? 아니, 아까 1910년대는 민족자본의 성장을 얻기 위해서 허가제 방식으로 지금 회사령을 설치한 거잖아. 근데 20년 와서 이걸 폐지하네? 뭐야? 우리 좋으라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랬으면 1910년대 이미 신고제로 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자본주의, 일본 내 자본주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20년대 와서는요, 우와우. 그러니까 10년대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장하다 보니까 이 자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자본주의 속성상 이 돈이 벌리면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일본 국내에 더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래서 일본 자본이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1910년대 이 조선의 회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일본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이 축적됐고 엄청 팽창한 거야. 이젠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뭐야? 조선 1910년대 문을 닫아놓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죠.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음대로 세워줄 수 있네요? 네, 세울 수 있죠. 하지만 규모가 10년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제 이 대규모 일본 자본이 막 밀려 들어오면 될까? 쉽지 않죠. 게다가 일본이요, 관세마저 폐지합니다. 관세마저. 야, 이러면 뭐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일본 제품과 경쟁을 못하는 거예요. 경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 소니를 보면서 거의 전 경이로움으로 전 바라봤어요. 일제 소니. 그때 이제 마이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모르지 마이마이. 어쩌면 소니 경이로움으로 제가 바라봤는데 요즘은 소니 살래 삼성 살래 그러면 당연히 삼성 사죠. 난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압도적이었거든요. 일제가 정말 일제는 정말 신뢰의 제품. 역시 일제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일제권 저희 집에 일제기 없어요. 네. 왜? 삼성 LG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니까. AS 끝내주니까. 네. 정말 이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어쨌건 이 당시에는 뭐 일본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했겠죠. 이렇게 지금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폐지해버리니까 가뜩이나 힘든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은 죽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러다 진짜 죽겠습니다. 우리 완전 죽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20년대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죽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저 IMF 때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때 신발 선전이었나? 신발. 유관순과 이순신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발. 이러면서 뭔가 좀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죠. 예. 이 당시도 역시 그렇게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 거 좀 사달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 19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20년대 뭔가 좀 이렇게 3.1 운동으로 좀 살짝 풀어진 듯 했지만 뭔가 좀 기만적이고 오히려 쌀수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자본까지 일본 대자본과 밀려들고 있는 모습들,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20년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30년대. 30년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30년대는 여러분들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네, 이제는.
민족 말살 통치. 자,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변화가 있을 거야. 20년대 소위 문화 통치에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오게 된 변화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아까 10년대에서 20년대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는 뭐였죠? 3.1운동. 그러면 소위 문화 통치가 이제 민족 말살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대공황, 세계 대공황. 대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수요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장의 재고는 쌓이겠고 공장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잘리겠죠. 그죠? You fire. 해고. 그러면 잘린 노동자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더 가난해지는 거야. 더 가난해지면 그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잘라. 가난한 노동자 못 살아? 또 쌓여? 또 잘라.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공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뉴딜 정책을 쓰죠. 그게 뭐냐면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대규모 기간 사업, 댐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야. 꽂아주면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갖고 물건을 사겠죠. 그럼 이제 재고가 줄어들겠죠. 공장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왜 우리 코로나 때도 왜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이 물건을 좀 팔아주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1인당 다 얼마씩 국민들 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결했단 말이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영국도 이렇게 식민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초과가 공급됐네? 그럼 너희 나라는 괜찮아? 그럼 우리 가자. 이런 식으로 식민지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해결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발 자본주의가 일본은 대규모 기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그리고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공급을 초과된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건 바로 강제로 떨구는 방법. 전쟁입니다. 전쟁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그 패전 국가들의 어떤 그 돈 같은 거 쓸어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벌인 30년 전쟁을 벌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중국하고 40년 오면 미국입니다. 세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 지금. 다 부족해요. 안 그러겠어? 아니 어떻게 전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가지고 그 큰 나라들과 싸우냐고. 다 부족하지. 이러니까 결국은 조선인들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인들한테 총을 들려주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인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그 천황을 위해서 총 들고 앞으로 달려나갈 테니까. 그래서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전개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시민 서사, 나는 천황폐하의 신민입니다. 이걸 계속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를 시키는 거죠. 궁성요배, 윙 사인 올리면 동쪽을 향해서 천황폐하 인사. 궁성요배. 게다가 신사참배.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한국신민서사 하면서 궁성요배, 신사참배. 예. 게다가 이제는 심지어 창씨 개명까지. 나의 성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박. 나 최태성. 근데 내가 갑자기 제수 나카무라. 뭐야 이게? 내가 왜 갑자기 제수 나카무라가 돼? 왜? 뭔 일이야?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준 이름을 내가 왜 바꿔?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어디 취업도 할 수 없고요. 바꿀 수밖에. 여러분 이 당시에 창씨 개명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물론 뜻 깊은 뜻 있는 많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안 했죠. 하지만 대부분 8, 90%가 거의 다 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제 식민지니까. 그죠? 창씨 개명.
그리고 아예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못 배우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머릿속에 지워야 되니까. 이름도 지웠죠. 우리의 역사도 지워야 되죠. 우리의 국어도 지워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글을 연구하는 학회가 조선어학회라고 있는데 여기를 42년도에 해체시켜버립니다. 원래 이 조선어학회가 하려고 했던 게 우리말 큰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영화로 아마 말모이라는 영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정말 우리의 국어, 역사, 이름 뭐 다 지워버리려는 정말 악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이때 전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이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는 상황,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농촌을 좀 개선시켜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 30년대 농촌 진흥 운동이에요. 근데 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죠. 문제는 이제 전쟁인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너무 부족해. 그래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도록 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면직물과 모직물 이걸 다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품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 군수품용. 그 다음에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장들을 막 곳곳에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1938년도에 만들었던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어디야? 국가야.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총동원을 하라는데 일개 개인이 거부해?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인권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은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위안부 이거 없었다. 우리 이런 문서 없었다. 이거 강제 동원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가미가제 아시죠?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에다가 사람 실어갖고 폭탄 실어 그냥 보낸 거예요. 이 굉장히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거의 그냥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총동원.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군인들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군인들의 그 어떤 그 성노예들 위안부, 소위 위안부 없었을까? 자발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 이 전쟁이 정말 이 국가 총동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이 굴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미가제는 있으면서 왜 이건 없다고 그래? 왜 그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냐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모든 걸 싹싹 다 부족하니까 막 긁어갑니다. 공출은 뭐냐면 뭐 그릇이나 쌀이나 이거 다 그냥 긁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배급하는 거예요. 공출 배급. 이런 모습들로 지금 전시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인적으로는 뭐 징용, 징병, 뭐 일본군 위안부 뭐 이런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사자분들께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위안부의 문제는요, 그냥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 이걸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양국이 일본과 우리가 인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 정서 아니야. 그걸 풀어가려는 어떤 그런 자세로 가야지 이게 일본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근대화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취했던 그 인권이라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자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여러분들 보세요. 30년, 40년대 일본으로서 정말 발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0년대, 40년대 모습을 다 살펴봤습니다. 일제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 주머니에 쏙쏙쏙쏙 집어넣을 수 있죠, 여러분들? 무단통치부터 토지수합 10년대, 소위 문화통치에서 산미증 20년대, 민족말살에서 국가총동원법 30년대 이후 이렇게 딱 그 주머니 속에 쏙쏙 집어넣는 이 일제정책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정치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